반갑습니다, 여러분. 윤호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테러 유행과 뉴 테러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참 날이 무척 덥습니다. 여름 맛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 더운 데도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죠. 저도 영상을 찍고 있지만은 여러분도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하고 싸움 같습니다. 자, 일단 테러 유행에 살펴보면 1번 일반주 유행입니다. 일반주 유행은 뭐 간단하죠. 폭파, 방화, 납치, 암살, 시설 점거, 자살, 폭탄, 무장 공격, 뭐 이런 건 일반적인 보통의 테러 유행이라고 볼 수 있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테러 유행에서 성격별 분류, 테러 성격에 따라서 테러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데올로기적 테러, 민족주의적 테러, 국가 테러, 사이버 테러. 이 4가지로 분류하죠. 이민국사입니다. 이민국사. 테러의 성격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민국사로 분류한다. 자,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의한 테러라면 이데올로기적 테러라고 본다. 이데올로기는 이념이죠. 이념적 갈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 테러주의자가 사회주의를 신봉한다, 공산주의를 신봉한다,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뭐 이런 갈등으로 테러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좌파 테러, 좌익 테러는 막스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뭐 택동주의,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입니다. 뭐 혁명주의, 혁명을 통해서 반드시 사회를 바꿔야 된다. 트로츠키, 트로츠키는 러시아의 혁명가입니다. 그런 트로츠키 사상을 신봉하는 좌파 테러리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파 또는 우익 테러리즘은 KKK단이죠. KKK단. 이건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백인 우월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흑인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 집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파시즘, 네오파시즘. 파시즘은 여러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주장한 국수주의입니다. 국소주의. 보세요, 국수주의죠. 국수주의라는 것은 자기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어떤 창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회 전체를 하나로 보고 통제 위주의 국가를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철저한 반공주의, 그 다음에 엘리트에 의한 사회 통제, 이런 것이 무솔리니가 주장한 파시즘입니다. 거기서 약간 변형된 것이 뉴파시즘. 그 다음 나치즘은 나치 히틀러를 추종하는 주의고, 네오나치즘은 거기서 약간 변형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우익 테러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좌파 테러, 우파 테러리즘. 자, 이런 것들을 이데올로기적 테러라 부르고, 민족주의적 테러라는 것은 특정 민족, 특정 지역의 독립, 자치, 분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열망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독립하고 싶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주도 도의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는 독립한 정부로 태어나고 싶다. 분리 독립을 주장한다. 그래서 테러를 한다면 이게 어쩌면 민족주의적 테러가 될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겠지만은 사실은 제주도 같으면 말이 너무 달아서 사투리 쓰면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런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각 나라별로 이런 민족주의 테러가 일어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강력히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민족주의 테러 단체를 보면 IRA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을 말하는데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영국 정부로부터 독립하자는 테러 단체를 IRA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ETA는 스페인의 북부 지방인 바스크 지방이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 있다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테러 단체를 ETA에 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PLO, 그 다음에 검은 고을단은 PLO에서 한 단계 진전 나간 가장 과격한 테러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가부는 체첸 공화국의 테러 단체고, 타밀 타이거는 스리랑카의 소수민족 테러 단체 이름을 타밀 타이거 또는 타밀족의 호랑이 또한 LTTE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민족주의적 테러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테러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에 어떤 경제적, 정신적 지원,
글자가 잘못됐네요. 지원을 해주는 것 또는 구소련 또는 중국 국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개 처형, 불법 체포, 감금, 대량 학살 등의 국가에 의한 테러, 국가가 테러의 주체가 되는 이런 것을 국가 테러 또는 국가 테러리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입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들었죠. 사이버 테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버 테러는 한마디로 다양한 얘기하는 빨간 글씨 이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보통신망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 국가적 공포 또는 사회적 공포, 경제적 공포심을 조성하는 테러를 사이버 테러로 부르는데 그 종류에는 해킹, 각종 바이러스 유포, 디도스 공격이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논리 폭탄, 그 다음에 고출력 전자총 또는 홉건, AMCW, 플레임, 스팸 메일 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사이버 테러의 한 유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듣기 어려웠던 AMCW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토매틱 모바일 사이버 웨폰입니다. 자동 모바일 사이버 무기란 뜻이죠. 자동으로 모바일 공간을 이동해 다니는 사이버 무기란 뜻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객체 이동 사이버 가상 무기로 번역했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만은 대체로 이런 뜻입니다. 크루즈 미사일처럼 자동 항해하면서 목표물을 찾아 파괴하는 객체 이동 가상 무기다. 여러분 크루즈 미사일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떤 자동 추적 장치를 달아서 목표물을 정해놓으면 이 목표물을 자동 추적해서 정확히 타격하는 것이 크루즈 미사일이죠. 보통 군함이라든가 항공기에서 발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서 파괴하는 겁니다. 누가? 사이버 전사 또는 사이버 병사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부의 도움이나 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사이버 병사가 독자적으로 목표물에 어떤 침입해서 파괴하는 거죠.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사이버 병사가 이란 핵발전소에 침입해서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킨 적이 있죠.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핵발전소가 가동이 갑자기 중단됐다. 아무런 외부 공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것을 AMCW라 부른다. 그래서 통달거리 테러 목표물 파괴 범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소총형, 대포형, 미사일형, 핵폭탄형으로 부르는데 실제로 미사일이나 핵폭탄을 쏜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파괴하는 규모가 크다, 작다 그걸로 구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AMCW라 부르는데 사이버 테러의 일종이다. 사실 한 10몇 년 전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사이버 테러를 얘기했을 때 그 사이버 테러가 뭐지? 감이 안 왔습니다. 이런 것들 다 사이버 테러라 부르는데 자, 이 사이버 테러의 특징 11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사이버 테러의 특징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이렇게 신문이 낼 수 있겠죠. 뉴 테러리즘과 유사하다. 뉴 테러리즘은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공포를 극대화해서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발전하는 무차별 살상 행위 이런 것을 뉴 테러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것이면 항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나라 정부 또 우리나라 금융계를 향해서 사이버 테러 특히 이 디도스 공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돈을 이체시켜야 되는데 돈이 이체가 안 돼요. 컴퓨터에 접속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비대면성입니다. 사이버 테러는 사이버 전사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신체상에 직접적 폭력을 가는 게 없어요. 자신의 희생도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줄어들고 범죄는 대담해지죠. 그 다음에 비정치적 맹목적성을 띈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이버 테러도 정치적 목적을 띠고 북한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정치적 맹목적, 특정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빠른 전파를 해가지고 광역성을 띈다. 그렇겠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전사가 뛰어난 해킹 능력 또는 사이버 테러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수단의 영역을 이용해서 쉽게 테러할 수 있죠.
그리고 테러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원자력 안전연구원인가 연구원이 북한에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고 최근 국정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죠. 북한의 손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익명성 때문에 확실하게 북한의 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가 발생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거는 학생 또는 젊은 친구에 의해서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이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여학생과 여학생 주변의 친구들의 컴퓨터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을 해서 주변 친구들의 컴퓨터를 전부 다 마비시키는 경우, 이런 건 피해자가 발생을 초래한 경우, 이런 경우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쟁이나 전통적 테러 예비 단계로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말 남한을 공격한다, 전쟁을 일으킨다고 가정하면, 또는 테러한다고 가정하면 이 전쟁이나 테러하기 전에 사이버 테러를 통해서 국가적, 사회적 어떤 대혼란을 유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면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화 및 기술화,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위 또는 기술적 지위나 이익을 독점하는 강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이버 테러 하라 해도 여러분 전문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사이버 테러 할 수 없겠죠. 이 해커들이 하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랜섬웨어 공격 같은 거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돼가지고 일체 모든 사진도 글도 볼 수 없는 경우 있었죠.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암수성이다. 암수성이라는 것은 통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범죄 또는 사이버 테러는 통계는 지극히 일부만 통계에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에 잡힌 사이버 테러는 너무 적고 1%, 2%, 3%도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이걸 보통 암수성 또는 암수범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의 인멸이 매우 용이하죠. 사이버 테러 해놓고 관련 자료, 증거 딱 지워버리면 끝입니다. 자, 이래서 이 사이버 테러 특징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고, 이 사이버 테러는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는 포함 안 됩니다.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는 국가나 자치단체라든가 외국 정부, 국제기구를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5가지 행위라고 정의한 바가 있죠. 우리 법에 여기는 없다는 거죠. 다음은 테러에 대해서 행위자에 따른 분류는 제 교재에 있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학자들의 분류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학자가 3명 나오는데 니콜라스, 패치 또는 패처, 그 다음에 해커입니다. 이 해커는 해킹의 해커가 아니고 HH시키기 위한 학자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니콜라스라는 학자는 분류 기준이 2가지가 있어요. 국가의 개입 여부 또는 특정 정부의 지휘 통제 여부에 따라서 국내 테러, 국가 테러, 국가 간의 테러, 초국가 간 테러 등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니콜라스가 이렇게 분류했구나. 그 다음에 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8가지 행위자로 분류했어요. 민족혁명가, 무정부주의자, 영토복고주의자에 의한 테러, 범죄 집단에 의한 테러, 장난꾼에 의한 테러, 정신이상자에 의한 테러, 자경단원에 의한 테러, 전위혁명 집단에 의한 테러. 전위혁명 집단은 혁명을 통해서 사회나 국가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테러가 필요하다는 집단이 전위혁명 집단입니다. 자, 8가지인데 다음 중 니콜라스가 테러 행위자 유형으로 분류한 테러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면 8가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위에 4개, 밑에 4개를 구분해서 위에 4개는 두 문자를 따서 민무형, 사람 이름을 보고 민무형은 범죄 집단이고 밑에 4개, 장정자는 전위혁명 집단이다. 둘 다 집단이 붙었어요. 장정자는 전위혁명 집단이다. 민무형은 범죄 집단이고 장정자는 전위혁명 집단이다.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자, 민무형이죠. 민족, 무정부, 영토는 범죄 집단. 장난꾼, 정신 이상, 자경다, 장정자는 전위혁명 집단.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이 8가지를 외울 수 있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외워두시고요. 패치 또는 패치역에서는 소수 인종에 대한 테러, 아까 말했던 타밀 타이거 또는 체첸적 금은가부 뭐 이런 것들이 소수 인종의 테러죠. 그 다음에 현재의 사회구조에 대한 저항으로서 테러 뭐 이렇게 분류하게 됐고, 또 정치적 이념 또는 신념에 근거한 테러를 정리했는데, 정치적 이념의 테러는 아까 좌파 우파 테러가 있었죠. 막시즘, 파시즘, 나치즘, 마오이즘. 마오이즘은 마오쩌둥, 백동주의를 신봉하는 사상을 마오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을 정리한 사람은 패치교수다. 그 다음에 해커교수는 테러의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광인형, 순교형, 범죄형. 광인형은 정신이상자입니다. 정신이상자니까 여기 정신이상자가 나오죠. 니코로스의 행위적 중심에 정신이상자가 나오고, 해커도 광인형 또는 정신이상자 테러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형은 십자군형의 이상주의자. 예를 들면 종교적 이념을 위해서 또는 정책 대의를 위해서 나의 목숨 하나 바치겠다. 이런 사람은 테러, 순교형 테러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집단 또는 범죄 단체에 대한 테러죠. 여기도 범죄 집단이 있죠. 니코로스. 범죄 집단 또는 범죄 단체에 대한 테러입니다. 예를 들면 중남미의 마약 조직은 범죄 집단인데, 이 범죄 집단이 자기들 범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러를 합니다. 정부군에 대해서도 테러를 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테러한다. 이런 것이 범죄형 테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커 교수는 두 문자로 광순범으로 테러의 목적 또는 동기에 따라서 분류했다. 자, 그래서 세 명의 학자들의 분류 잘 알아두셔야 된다. 다음은 뉴 테러리즘입니다. 뉴 테러리즘은 제일 이 경공학 7장의 초반부에서 뭐 테러리즘의 종류 또는 테러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메가 테러, 슈퍼 테러, 바이오 테러, 테크노 테러 설명하면서 뉴 테러리즘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 뉴 테러리즘이 왜 등장했는가?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가 붕괴되었습니다. 즉 이데올로기, 즉 종전의 좌익, 좌파, 우파 또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대립이 종식되었습니다. 이념의 시대가 갔다는 거죠. 냉전체제가 종식됐다고 부르는데,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극좌파 또는 좌파 테러리즘은 퇴조하게 되었습니다.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좌파 테러나 극좌파 테러리즘은 좀 퇴조하고, 민족해방투쟁, 국가 권력에 의한 관제폭력, 이게 국가폭력이죠. 또는 국가테러입니다. 이런 것들도 동시에 위축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국가 테러, 대량 학살, 처형, 공개처형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점점점 위축되고 퇴조했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광순범이 출현시켰다는 거죠. 아까 해커 교수가 말했던 광신적 테러, 광신적 종교주의에 대한 테러 또는 순교적 사상 가진 사람에 대한 테러, 그다음 범죄 집단의 테러리즘이 출현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 살상, 대량 살상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이런 것을 뉴테러리즘이라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9.11 테러는 광신적 테러와 순교적 테러가 결합됐다고 볼 수 있죠.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비행기가 그대로 무역센터를 강퇴했죠. 그러니까 테러범도 죽고 일반 시민도 탑승자도 죽고, 이게 순교죠. 그리고 미친 광신자들이 아니면 그런 희생하지 못할 겁니다. 테러 못할 겁니다. 그래서 광순범이 등장하면서 뉴테러리즘이 등장했다. 한마디로 소련의 붕괴로 뉴테러리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테러와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비교 기준이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이 4가지죠? 여기 4가지. 비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뉴테러리즘의 특징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전통적 테러리즘은 보통 공격 주체가 드러납니다. 중동의 무슨 테러 단체다 밝힙니다. 보통 전통 테러는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전통적 테러 중에서 예를 들면 1976년도에 에어프랑스 여객기를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소속 테러리스트들이 납치를 합니다. 이때 인질범위 100여 명 이상이 인질을 잡힙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즉 PLO죠. PLO 소속의 테러 단체들이 에어프랑스기를 납치해서 그래서 비행기를 납치한 테러범들은 자기 다른 나라에 감금되어 있는 35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인질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공격 주체가 PLO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격 주체가 드러나지만 뉴 테러리즘은 공격 주체가 불투명하다. 누가 테러를 했는지 테러 주체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 얼음 테러리즘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테러 단체들은 주로 요구 조건이 특정한 민족의 해방, 우리 민족을 다수 민족으로부터 해방시켜주라. 식민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라.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또는 우리 테러리스트 지도자들을 석방해주라. 이런 것을 주로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테러 단체들은 요구 조건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뉴 테러리즘은 요구 조건이 불명확해요. 그런데 막연한 어떤 서양 세계에 대한 반감, 미국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기독교 문명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테러 막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그 다음에 공격 수준도 여느 좀 소규모입니다. 중요한 요인을 암살하거나, 납치하거나, 엔테베 공항 사건처럼 어떤 이런 거를 주로 하죠. 상징성을 가진 사람들을 주로 납치하는 수준, 또는 암살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뉴 테러리즘은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상 공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이나 조직 형태를 보면 특정한 거점에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가 상명하복식으로 조직을 운영합니다. 특정한 지역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점만 알면 일망타진이 가능해요. 그런데 뉴 테러리즘은 네트워크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령을 이메일, 채팅룸, 밴드, 이런 걸 통해서 하다라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조직의 규모나 어떤 누가 지도자고 누가 행동이고 누가 전문 조직인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테러 조직 여러분 동심원 조직이라고 그랬죠? 네트워크 조직이면서 동심원 조직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이 동심원 형태가 네트워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산층과 인텔리 계층도 충원하는 거죠. 과거에는 주로 하층민들을 썼는데 뉴 테러리즘은 중산층과 인텔리 계층을 충원해서 좀 보다 지능적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테러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테러는 협상이나 정찰 특공대를 통해서 소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질을 잡고 있거나 납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뉴 테러리즘은 예고 없이 바로 때려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전 예방을 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긴박합니다. 9.11 테러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 입수 외에는 뉴 테러리즘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수단도 전통 테러는 칼총, 폭발물과 같은 재래식 무기를 쓴다면 뉴 테러리즘은 다양한 무기를 쓰죠. 항공기 납치의 충돌, 생화학 무기, 미사일. 앞으로 이제 공격용 드론도 쓸 수 있습니다. 테러 단체들이 공격용 미사일에다가 공격용 드론에다가 대량의 폭탄을 싣고 또는 생화학 무기를 싣고 어떤 특정 건물에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언론 매체는 전통적 테러리즘은 주로 언론을 활용해서 자기들 원하는 목적이나 이걸 달성하는 데 써먹습니다. 협상 조건을 달성하는 데 활용을 했는데 뉴 테러리즘은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현장을 생중계해서 국가적 사회적 재난, 공포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9.11 테러 장면이죠. 이게 세계무역센터인데 이 까만 연기가 나는 것이 먼저 비행기가 충돌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비행기가 또 2차 충돌합니다. 지금 이렇지만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면 이 건물이 그대로 붕괴돼서 내려앉죠. 두 개의 건물 다 내려앉습니다. 거기 인근에 있던 또 건물도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만 약 3,300명이 죽고 5,000명 이상이 희생 중상자로 남은 정말 어마어마한 테러였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상상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마음과 같은 테러였습니다.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걸 저도 처음에 TV를 봤는데 처음에 저는 지금 무슨 시뮬레이션인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장이더라고요. 생생한 테러 현장이었습니다. 생중계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건의 규모는 전통 테러는 국제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 뭐 어떤 단체에 모여가지고 뭐 인지를 잡고 있으니까, 납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협상팀이나 제함팀이 가면 해결하기 가능한데 뉴테러리즘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적 대재난이니까 이거는 뭐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지금도 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9.11 테러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나라도 뭐 해운대에 있는 뭐 초고층 빌딩을 테러를 했다. 또는 서울의 63 빌딩을 테러했다. 했다면 뭐 그 피해 규모가 몇천 명이겠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뉴 테러리즘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만일에 테러 단체가 테러를 한다면, 아시아에서 테러를 한다면 일본, 한국, 중국밖에 아마도 없을 겁니다. 국가적 위상으로 봤을 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